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은행으로부터의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부자들이 유동성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동안 가난한 이들을 인플레이션의 홍수에 잠기게 하는 이 낡은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듯 자유에는 늘 대가가 따릅니다. 규칙과 심판, 그리고 규제기관이 사라진 세상. 그곳에 남는 것은 낙원이 아니라 기회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혼돈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은 세상, 비트코인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신뢰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내렸던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국가와 기업이 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그 시절처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레버리지와 환상으로 작동하는 교묘하게 조작된 기계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전 세계는 시스템을 책임지는 자들이 사실은 아무런 통제력도 책임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재앙을 초래한 바로 그 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냈고 그동안 평범한 시민들은 집과 직장, 그리고 저축을 잃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질서가 안정성이 아닌 막연한 믿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 지구적인 붕괴의 한가운데서 어느 무명의 컴퓨터 과학자 메일링 리스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유령 같은 인물이 9페이지짜리 백서를 게시했습니다. 그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고 동시에 깊이 정치적이었습니다. 국가 없는 통화, 은행원이 아닌 암호학에 의해 검증되는 거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된 공급, 중앙 권력도, 인플레이션도, 조작도 없는 세상. 이 시스템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부패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장부에 기록되며 그 누구도 이 금융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의 원조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자 수학으로 포장된 화폐의 반란이었습니다. 2009년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이 채굴되었습니다. 사토시는 그 안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숨겨두었습니다. 더 타임스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 임박, 이것은 단순한 타임스탬프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향해 날리는 통렬한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의 세계에서 채굴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행위입니다. 채굴자의 컴퓨터가 이 퍼즐을 풀 때마다 새로운 거래 블록이 체인, 즉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그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가 살아 숨쉬는 방식입니다. 수만 대의 컴퓨터가 중앙 권력 없이 서로 경쟁하고 검증하며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정부도 은행도 없습니다. 오직 수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초기의 신봉자들이 이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 프로그래머,
경제학자 등 돈이 정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는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온라인 포럼에서 동전 몇 푼의 가치를 지닌 코인을 거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나슬로 하니에츠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구매하며 역사상 첫 실물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곧 국가 없는 돈이라는 이상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비트코인의 가격은 1달러 미만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폭발했습니다.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고 마운트 곡스 같은 거래소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 꿈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에서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사라지며 거래소는 파산했습니다. 약 4억 5천만 달러, 당시 한화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디지털 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화할 곳도, 개입해줄 규제기관도, 환불도, 어떠한 구제수단도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도난당한 모든 코인의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기록했지만 단 한 개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역설입니다. 비트코인은 중개자를 제거했지만 동시에 중재자도 없애버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지할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는 최종적이며 모든 실수는 영구적입니다. 암호화폐 세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기 수법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짜 지갑, 폰지 사기 토큰, 피싱 링크, 러그풀, 대부분이 비트코인의 명성에 기대어 만들어졌지만 그 기반은 훨씬 더 불안정했습니다. 2022년에만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서 해킹과 사기로 인해 사용자들이 잃은 돈은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 덕분에 도난 자금을 추적할 수는 있다 해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소는 보이지만 그 주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저나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 즉 콜드 스토리지는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해킹은 막아주지만 사기는 막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사기꾼에게 코인을 보내는 순간 하드웨어 지갑은 당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강요하는 선택입니다. 자유냐, 보호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통제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투자자들이 의존하는 안전망까지 걷어내 버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도 고객 서비스 센터도 실수를 되돌릴 버튼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을 온전히 소유하지만 그에 따르는 모든 실수 또한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돈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입니다. 낡은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점 속에 국가 없는 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경계 없는 자유는 오래도록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국가가 비트코인의 꿈을 현실의 법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달러와 해외 송금에 의존해온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이를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국가 없는 통화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을 소외시켰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대안이었습니다. 세계는 그를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는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정부는 치보라는 국가공인 지갑 앱을 만들어 앱을 다운로드하는 모든 시민에게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눠주었고 전국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습니다. 비트코인 비치라 불리는 엘손테 해변 근처의 거리는 금융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곧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변동성이 큰 자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안정성이었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이 60% 이상 폭락하자 정부 보유 자산의 장부상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기술적 결함, 사기, 동결된 지갑에 대해 불평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IMF는 비트코인 채택이 국가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결과는 복합적이며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약 4억 4,300만 달러의 장부상 이익을 보고 있지만 현실은 미묘합니다. 중앙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약 8%만이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달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채권단은 추가적인 비트코인 구매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결국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드러낸 것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고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새로운 방법을 얻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국가 없는 통화가 신뢰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가가 필요하다는 역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엘리트들이 조용히 비트코인의 운명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닌 고래들이었습니다. 고래는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자들을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약 1%의 비트코인 주소가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통제합니다. 이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이 탈중앙화되었다고 불리는 자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래 한 마리가 현재 가격으로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1만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시장을 폭락시키거나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시장이라면 이런 영향력은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고래가 한 거래소에서 코인을 대량 매도의 공포를 유발한 뒤 다른 거래소에서 더 싸게 다시 사들여도 그것은 그저 전략일 뿐입니다. 규제된 시장에서는 범죄 공모가 될 일이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그저 흔한 일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모순입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애초에 규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에 의해 조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일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종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새로운 과도정치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내부자 거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정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그것을 초기 투자자의 혜택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권력은 집중되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2025년 비트코인의 코드는 여전히 순수하지만 그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심판이 없을 때
모든 선수는 스스로 규제자이자 판사이며 동시에 희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신화이자 거울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유라는 신화, 그리고 인간 탐욕의 모든 결점을 비추는 거울. 이것이 비트코인이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역설입니다. 비트코인은 통제로부터 돈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온 것은 평등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스스로 은행이 되고 모든 실수가 영구적이며 모든 손실이 최종적인 절대적 책임의 세계였습니다. 기존 금융에는 규제기관, 법원, 예금자 보호법, 그리고 조작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진실을 기록할 뿐 정의를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전혀 따르지 않는 완벽한 투명성입니다. 도난당한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보고 사기꾼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고 그 돈이 여러 믹서를 거쳐 세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만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장부는 정직하지만 그 주변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말고 검증하라. 하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금융의 자유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금융 생존술에 가깝습니다. 평범한 사용자는 개인 키를 관리하거나 복구 구문을 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권이 아닌 안전을 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꿈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보호 없는 자유는 대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언어를 모방했지만 그 고결함까지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머지 암호화폐는 그 주위에 거대한 카지노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카지노에서나 그렇듯 결국엔 하우스가 항상 이깁니다. 권력의 문지기는 사라졌지만 권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중앙은행 대신 중앙화된 거대 보유자가, 정책 입안자 대신 인플루언서가, 감독기관 대신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위계 질서입니다. 단지 탈중앙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없이도 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란은 같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승리한 후에 무엇이 오는가? 구조 없는 자유는 혼돈으로 변질되고 혼돈은 결국 새로운 지배자를 요구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입니다. 법 없이 통화가 생존할 수 있는가? 책임 없이 글로벌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의 동기가 자기 이익일 때 자유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여전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살아남기 위해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는 기능하기 위해 여전히 법을 필요로 합니다. 법이 없다면 금융 권력은 그저 이동할 뿐입니다. 의회에서 프로토콜로, 은행가에서 고래로, 규제에서 코드로. 어쩌면 이것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유산이 금융이 아닌 철학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돈이란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돈을 권력과 분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가 없는 세상에서도 권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새로운 주소를 찾을 뿐입니다.